네, 서울시의 이제 재정비 사업의 의존도가 높은 공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비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님이 어느 정도 이제 손을 봐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발표됐던 내용 중에서 현재 주거 지수 폐지라든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 이종의 불합리한 조건의 용도 지역 이것들 때문에 높은 용적률을 부여받지 못하는 그런 행위가 여러 가지가 조건들이 안 좋은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제하고서 실제적으로 현재 정비 사업을 통해서 물량 공급을 좀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10월 달에 이제 발표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달에 발표됐던 현재 6개 과제가 거의 다 완결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수립 기준을 이제 개정을 했죠. 10월 21일 날짜로 현재 진행됐던 내용이고요. 지난 5월에 발표됐던 내용은 6대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 해서 현재 정비 사업을 통해서 물량 공급을 빠르게 진행시키겠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재개발 물량이 13만 가구, 그다음에 재건축을 11만 가구에서 총 24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시작하겠다. 이 정도가 공급이 된다면 실제로 서울 지역에 있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권이라든가 전국적으로도 가격이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물량이 이대로만 확보가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실제로 조금 더 부족한 물량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공급이라는 신호가 현재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좋은 신호를 주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안정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슬슬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는 지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집값이 그냥 자구려 나면 올라가는 폭등하는 시대는 이제는 다시는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집값 자극 덜한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하고 또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했죠. 그러고서 공공기획 전면 도입하고 그다음에 주민 동의 또 민주적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이종의 7층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규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그 규제를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공모 추진해서 25개 이상 구역을 또다시 재지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정비지수제는 이미 폐지가 됐고 통합계획을 통해서 전면 도입, 그러니까 신속하게 통합을 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현재 간략하게 생략을 하고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만 다루게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그만큼 생기기 때문에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했던 내용이 9월 23일 날 이미 진행됐고요. 근데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10월 21일 날짜로 한 겁니다. 그래서 6대 방안을 제도 개선을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요건 좀 지켜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수립기준 개정을 어떻게 했는가 보게 되면 현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종 7층, 제2종 7층 등기부등본을 떼게 되면 제2종에 가로 열고 7층 이하라고 써 있는 현재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의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한다. 제2종 7층이 아니라 제2종으로 그냥 변경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대상은 정비사업 지역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 아파트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요. 재개발은 뭐 현재 있는 열악한 단독주택들 다 들어가는 거고요. 5,000평방미터 또는 100세대 이상이 되는 그런 약간 대단지급으로 진행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개발을 하게 되면 공공적인 부분으로 기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보통 이제 10% 정도를 이제 공공기여로 잡았었는데요. 얘를 삭제를 했습니다. 10% 기여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같은 경우도 기준이 170, 허용이 190, 상한이 250%까지였습니다. 이 부분을 허용을 이제 200%대까지 또 기준선을 190부터 시작을 한다. 용적률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단위 공급량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상한선은 그대로고요. 상한선 250 그대로고 기준선과 허용선을 좀 높여줬다. 10%포인트씩, 20에서 10%포인트씩 높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공급량도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상업지역에는 또는 준주거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역에는 비주거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비율과 비주거지 비율을 맞춰야지만 허가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아는 주상복합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들이 대부분 다 비주거 비율에 맞춰서 2, 3층까지 상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주거 비율을 좀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당연히 용적률의 110% 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을
10% 정도까지는 무조건 비주거 비율로 맞춰야 된다. 상가, 사무실, 오피스 이런 걸로 맞춰야 되는 건데 이 비율을 5%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5%가 현재 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이런 형태로 진행되게 되면 지금 현재 신축을 하거나 또 시행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거 비율을 높여주는 게 오히려 분양성은 더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분양성과 사업성도 높아지고 또 현재 공급량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뭐 제대로 발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도 지역에 상향되는 기준을 보게 되면 뭐 도로는 어떻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판단 기준을 보게 되면 2종의 7층 같은 경우는 제2종의 7층 이하라고 하는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 이상이거나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해 있고 붙어 있다는 얘기고요.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이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종으로 바뀌게 되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 연접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종 7층 이하는 2종 7층 이하와 연접해 있거나 현재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해 있어야 되는 부분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과 연접하고 보도 또는 차도가 구분된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용적률이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3종 일반 주거지역도 마찬가지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대부분 다 3차로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준주거지역은 역세권, 지역 중심, 역반경 500m 또는 지구 중심 250m 이하로서 간선도로와 접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개발 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되기 전이 아니라 개발 후 조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도로 조건은 개발 후 조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도로가 접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시 설계를 해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설계를 할 때 도로와 접할 수 있게끔 도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공공시설 부담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용도 지역을 상향할 수가 없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외 지역이 있겠죠. 구릉지가 표고 40m 이상이면서 경사도가 10도 이상 되는 약간 높은 지역들, 또 중점 경관관리구역 중에서 역사 도심이라든가 한강변 표고 40m 이상 주요산 경관관리구역은 대부분 다 역세권에 있는 상업지역들이 대부분 다 경관관리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대로변에 8차선이라든가 6차선 이상 대로변에 물려있는 도로 양옆에 있는 건물들은 그만큼 경관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하나하나를 지을 때도 정말로 그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잘 지어라 그 얘기겠죠. 그 지역의 특성을 맞춰서 정말로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건축 양식을 도입을 해라. 그래서 경관관리구역은 대부분 다 전철역 중심. 그래서 역사 도심이라고 그러죠. 전철역 중심에 있는 도심권역. 한강변에 표고 40m 이상 또는 주요산 표고 40m 이상 높은 고도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현재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고도지구나 자연경관지구는 안 된다. 또 녹지지역과 전용 주거지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거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용도지역의 상향이 안 된다라는 거를 분명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이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서 보시게 되면 그 지역의 규제 사항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실 필요 있고요. 또 일반 주거지역 층수 규제 완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주거지역 2종 7층 이하를 이제 2종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 대신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서울시 중에서 서울시 주거지역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약 한 43%가 되는데요. 그중에 2종 7층과 일반 2종이 현재 혼재 있습니다. 그걸 2종 7층만 따로 떼놓고 보게 되면 전체 주거지역 중에서 61% 정도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종 7층 이하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저런 규제 하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규제입니다. 저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규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사업 추진 여건이 아무래도 필요한 지역이다. 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한다면은 2종 일반 수준으로 용적률과 최고 층수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 지역이 바뀌게 되면서 2종 7층 이하에서 2종 및 3종으로 바뀌게 되면 기준이 170%, 허용이 190%대까지 거의 20% 정도가 높아지는 거고 상한 용적률은 현재 똑같습니다. 그래서 250%까지만
250%까지 상한선까지는 아직 손을 들지는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정사실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줬느냐. 2종 및 3종 일반 주거지역 190, 그 다음에 허용 용적률을 10% 더 줬습니다. 그래서 200%까지. 기준 용적률은 190인데 최대 200%까지 맞춰라 그 얘기입니다. 200%가 넘지 않게 199.9까지 맞춰도 된다 그 얘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10%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실제적인 공급량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바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적률 기준의 공공기업 비율을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상한 용적률을 현재 190에서 200으로 허용 용적률을 상한 용적률은 그대로고요. 법정 상한 용적률은 실제적으로 250%는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 7층 이하를 이제 25층까지 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7층짜리 건물이 25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공급량이 거의 한 3배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공공기업의 비율도 실제적으로 상한 용적률이나 기존의 용적률, 허용 용적률을 따졌을 때 2종 7층 일반 주거 뭐 3종 같이 이렇게 봤을 때도 기존의 10% 이상이라든가 기존의 15% 이상 또는 현재 기존의 10에서 15% 이상 되는 공공기업 비율도 실제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줄 테니 당연히 공급량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공급에 더욱더 방점이 찍히는 거고요.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수요 측에서는 그만큼 만족할 만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없습니다. 당연히 현재의 가격이 조금 더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차질 없이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전제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시발점이 어떻게든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서울시의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더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